자, 여기 41차시부터 선생님 신혼여행 갔던 기간에 못했던 강의를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 강의를 할 거고, 세 개 파트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은 좀 길겠지만은, 총 3장짜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시험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11.6 박정희 암살 사건까지 봤었었죠. 11.6 사태. 박정희 암살.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위 같은 것이 금지가 되고 학생들이 어떤 조그만한 행동이라도 하면은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런 좀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이 죽었을 때 김영삼, 김대중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될 줄 알고서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당크가 등장을 하죠. 전당크는 이제 박정희 살해 사건의 수사관이었었습니다. 수사관이었었는데 이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당시 정치권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원래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 때 2인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요 3명. 근데 요 차지철은 전두환이랑 같이 암살당했었고, 김재규가 암살범이었는데 전두환이 수사해가지고 얘를 잡아넣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나서는 얘가 이제 제일 강력한 권력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전두환은 여기 보면은 투스타란 말이야. 투스타하고 요 위에 2명이 있었습니다. 포스타였었던 참모총장 정승화와 그리고 임시 대통령, 국무총리에서 임시 대통령이 됐었던 최규하가 있었는데 요 둘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전두환이 다시 탱크를 몰고 와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서 그리고서 이제 정부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 비상계엄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유신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독재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다시 군인이 독재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됐던 80년도 3월 달부터 12.12가 이제 그 전년도 12월 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두환이 권력을 다시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그리고 신군부 니네 물러가라. 니네 다시 군인들이 정치하지 마라. 독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를 했었고, 요 시위는 15일에 이제 서울역 시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때 거의 10만 명 넘게 많은 인원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몰렸던 인원들 중에서 지금도 유명한 사람은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 사람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이 사람 지금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합니다. 이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은 유시민 아저씨, 당시 서울대에서 대의원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 시위에 참여했었고, 이해찬이라고 해서 이 사람 민주당 대표도 했었고, 심상정이라고 해서 정의당 대표도 했었고, 문재인 나중에 대통령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고, 이 사람들이 당시 서울역 시위 때 크게 두 파로 나뉩니다. 유시민 같은 쪽은 여기서 계속 쭉 가가지고 전두환을 물리쳐야 된다 라고 했었던 파고, 심재철이라고 하는 아저씨는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돼. 왜냐면은 4.19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물러나자라고 하는 파랑 남아서 계속 시위하자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결국은 일단 물러나서 각 학교에서 시위를 각자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일단 해산합니다. 이 학생들이 해산하자마자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전두환은 이 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그다음에 당시 라이벌 정치인들이었던 김대중 같은 김대중과 학생 대표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너희들은 이전 시위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놈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간첩 혐의를 씌워서 결국은 체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학생들이 해산을 할 때 각 학교에서 모여서 시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 서울 지역에 있었던 학생 회장들은 다 체포가 당했었는데,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도 다 체포당합니다. 김대중도 체포당하고,
당시 김종필이라고 하는 공화당 총재도 체포당하고 김영삼도 자택에 연금당했었고, 그래서 웬만한 세력들은 다 체포를 당했었는데, 광주에서 각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전개하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시위가 진행이 됐고, 요때부터가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광주에서 계엄 철폐 그리고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거는 서울의 봄이 연장선상에서 전라도에서 계속 시위가 전개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시위가 좀 더 악화되죠. 여기에 이제 전두환이 공수부대, 계엄군 부대를 보내서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칼까지 들고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었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피가 낭자하죠. 피가 낭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다 피야, 피. 한 사람 둘러싸고 막 때리고 있고 그러죠. 하면서 이 첫날 시위에서 첫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는데 말을 막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공수부대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냥 구타당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과잉 진압을 해서 시위 인원이 점차 커지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반항해서 점차 커졌고, 심지어 학교에도 발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학교에도 발포 사건이 일어났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점점 지나면서 시위대 인원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20일 날 시위는 20만 명으로 증가를 해서, 여기 보면 앞에 택시 부대, 그리고 뒤에 앞에 버스 부대와 택시 부대가 이제 앞을 막고 있고, 뒤에 이제 시위대가 따라오는 형식으로 해서 당시 공수부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전남도청으로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에 가서 전두환 물러나라, 그런 시위를 벌이게 되죠. 전남도청 앞에서. 그래서 요 계엄군 공수부대 같은 겁니다, 이거. 여기는 얘네가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때부터 5월 20일경부터 시민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계속 이제 사망자들이 생기고, 여기 특히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이제 조준 사격을 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시민군, 요거 오태가 나는 게 21일입니다. 21일부터 시민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이 점차 이제 무력투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무기고, 당시 광주에 그 군수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털어가지고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공수부대를 압박했었고, 당시 공수부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여기 전남도청을 실제로 점령합니다. 전남도청을 점령했고, 여기 전남도청에 있었던 공수부대는 광주 외곽 지역으로 일단 작전상 후퇴했다가 27일 날 다시 쳐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싹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기간에 있었는데 계속 협상을 했었어요. 평화적인 협상을 계속했었는데, 시민들은 사과해라, 그리고 니네 계엄군 물러나고 전두환 나가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 전두환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됐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27일 날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학살합니다. 학살. 그리고 당시 미국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물리쳐줄 거라고 우리 시민들이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한국 정부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를 말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한국이 안정돼야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이 이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반미운동을 시작합니다. 반미운동. 부산에 있었던 미국 건물에다 방화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등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미지가 좋았지만 요 당시 미국의 이미지가 최악이었었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망했었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시신들입니다. 광주 전남도청에서 진압당했었던 사람들의 시신들입니다. 지금 19금이라 모자이크 처리를 했었고,
그래서 부산에 있었던 미국 문화원 같은데 방화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은 27일에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됐지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군부의 맞선 민주화운동이다. 신군부에게 맞선 민주화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가끔 일베 같은 놈들이 이걸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말도 안 되고 이거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됐었고 물론 시민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너무 좀 과격하게 시위를 한 것은 맞지만은 독재자에게 저항했다는 측면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민주화 항쟁,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80년대 모든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는 민주화 운동의 시작과도 같은 그런 상징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특히 요 5.18 민주화 운동 여러 자료들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을 했었던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 시민들을 진압을 했었던 전두환,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광주를 거의 진압할 때쯤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자기만의 특별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박정희가 처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던 것처럼 이것도 거의 초헌법적 기관이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선거 방식까지 다 정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일단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팬클럽을 모아가지고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었고 그런 다음에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바꿔서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또 팬클럽이야. 이것도 팬클럽을 자기 팬클럽만 모아가지고 7년 단임의 간선제도로서 다시 대통령의 선거가 돼서 12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전두환은 길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 7년만 할게. 근데 시민들이 반발할까봐 한 번만 할게. 진짜 한 번만 시켜줘. 한 번만 하고 물러날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좀 이따 밑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두환은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안 물러나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반발하는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삼천교육대를 만들거나 그리고 반항하는 언론들을 다 통폐합 패배를 해버리는 그런 강압 정치를 하게 되죠. 삼천교육대는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깡패들을 잡아 넣어서 사회를 좀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여기 깡패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막 집어넣었었어.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삼천교육대를 운영했었고 여러 민주화운동을 탄압을 했었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강압 정책을 했는데 너무 빡세게만 하면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을까봐 유화책, 시민들을 살살 달래주는 정책으로 통행금지를 폐지했었고 중고생의 두발 교복을 자율화했습니다. 이때 응팔에 보면 얘네들 교복 안 입고 다니죠. 응팔 드라마에 보면 이게 이제 전두환 시대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외금지는 유아책이라기보다 그냥 자기 아들 대학 잘 보내려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자율화시키고 프로야구단을 창단합니다. 프로야구단 창설하면서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야구단 창설해서 재밌게 놀고 나 같은 정치인들이 독재하는 건 신경 쓰지 말아라. 너네 그냥 재밌게 놀아라. 라고 하면서 국풍 81이라고 하는 행사를 81년도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 대학생들 막 잔뜩 모아놓고서 니네 시위하지 말고 여기서 재밌게 놀아. 술 마시고 재밌게 놀아. 해서 연예인들 초청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전두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고 이때 당시 이런저런 사건은 여기 있는 거는 밑에서 좀 이따 볼 거고 당시 금강산 댐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서 북한이 물을 많이 내려보내면 남한이 홍수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상한 정보를 흘려보내가지고 우리도 댐 만들자 해서 모금 활동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금강산 댐 사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확인 문제. 자,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에 유신체제가 한동안 유지가 됐었고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았고 무력으로 진압당했고 반미운동의 시작 계기가 됐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가 설치한 거고 이거랑 똑같은
여기 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여기서 헌법까지 바꿔가지고 저희가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7년 단임의 간선제,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간선제도로서 자기 팬클럽만 모아가지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처음에는 저항했었지만 이런 유화책을 사용을 하니까는 전두환에 대한 인기가 좋아져서 전두환이 이제 계속 대통령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등 신군부가 나타났죠. 그리고 신군부는 서울의 봄 사태가 일어났었고, 광주에서는 시민군대가 조직이 됐었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의 간선제로 대통령의 당선, 삼천교육대, 금강산 땐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연도였던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됐었던 배경은 일단 전국 각지에서 직선제도로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가 확산이 됩니다. 당시 직선제도 개헌은 김영삼이 주도를 했었는데, 김영삼은 단식 농성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 친구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단식을 한 20일 넘게 했었는데, 20일 넘게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단식을 하니까는 여러 민주화 인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직선제도로 헌법을 바꾸자,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제도로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선제도 개헌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 여기 김대중도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대중도 참여하기 시작했었고, 직선제도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박종철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대 학생이 여기 남영동이라고 하는 전두환의 고문시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언론 통제,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언론을 통제했었어, 당시 전두환이. 이런 기사는 보도하지 마, 이런 거는 보도해라고 하는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안 들으면 잡아가가지고 남영동에서 고문하고 그랬었는데, 박종철 고문 사건 자체를 보도를 잘 안 했었습니다. 처음에 보도를 잘 안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아름아름 알려지게 됐었고, 특히 천주교 단체였던 정의구현사재단이 박종철의 물고문 사실을 5월 18일 5.18 7주기 때 폭로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폭발하게 됐었죠. 국민들이 폭발하게 됐었고, 계속해서 시위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때 이 경찰이 자기들은 고문 안 했다고 그랬었어. 그냥 책상을 탁 조사하면서, 이제 조사관이 열받아서 책상을 탁 치니까는 얘가 하고 죽었다는 거야, 심장마비로. 그래서 아니, 20살 되는 청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조사를 하니까는 이게 물고문 도중에 죽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죠. 맨 처음에 동아일보에서 폭로가 됐었고,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근데 전두환은 4월 13일에 호헌 조치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 자체는 이제 안 할 거다. 앞으로는 개헌 논의 자체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헌법 간선제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을 선거를 할 거다. 이내 개헌하자고 하지 마.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호헌 조치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현재의 국가적 중대한 결정 임기중에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본인은 임기중 개헌이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내 팬클럽을 모아서 간접선거로 대통령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팬클럽만 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겠다는 거야.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0일 현행 헌법에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야, 직선제 안 할 거니까는 니네 논의 자체도 하지 마라고 국민들한테 선전포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 논의 자체를 금지했었고, 이 과정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박종철 고문 경관을 추가적으로 몇 명 더 있다라고 폭로를 하니까는 시위가 폭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 6월 민주항쟁 때 시민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주로 요 호헌 철폐, 지금 4.13 호헌 조치 너 얘기한 거 철폐해, 대통령 철폐하고 대통령 물러나고, 그 다음에 직선제 개헌,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투표제도로 바꿔라 라고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 서울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때 특히 6월 9일 시위에서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는 전국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6월 10일 국민대회가 시작이 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전두환에게 반항하고 직선제도로 바꾸라고 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학생이 끌려가니까는 옆에서 외국인이 이런 나쁜 새끼들 하면서 외국인들까지도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고, 이 시위를 벌이는 거점은 명동성당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당시 명동성당의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요 분이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이 학생들 잡으러 오면은 요 성당 안에다 학생들 숨겨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요 명동성당이 시위의 거점이 됐었고, 당시 시위 영상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오늘도 도심 일대에서는 명동성당 농성 시위를 지원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서울시내 17개 대학 성당 손석희 아저씨야. 젊었을 때 손석희 아저씨. 명동 부근에 집결하기 시작. 차량 모여 연자농 오후 5시 10분을 외치며 시쯤에는 경찰과 경찰의 저지로 뿔뿔이 흩어져 동안 아스도와 을도에서 계속돼 골목이나 지하도의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저지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호헌, 철폐.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시위를 참여했었고, 이때 퇴근하던 넥타이맨 아저씨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넥타이 부대라고도 부릅니다. 넥타이 부대. 일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더 이상 최루탄을 물리치자. 왜냐면 이한열이 최루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전두환은 당시 이런 사람들을 병력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보도했었고, 당시 미국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한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전두환 너 물러나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전두환은 노태우, 자기 베스트 프렌드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도 군인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입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직선제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요 노태우 인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갑자기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한열 장례식 때는 전국에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내가 알기로는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추모를 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5년 단임에 직선제도로 헌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바꾸기로 해서 또 김대중, 김영삼이 이제 대통령 선거로 나오죠. 이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독재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워요. 서로 대통령을 하려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표를 이 사람들 둘이서 50% 이상을 가져갔고, 중간에 36%를 받았던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요 두 사람만 힘을 합쳤으면 50%로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텐데,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가 그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실패하게 됩니다. 노태우 때는 88 올림픽이 이미 개최되기가 예정되었었고, 그래서 개최를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것은 여기 어디 갔어? 김영삼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알아두면 됩니다.
예전에는 김영삼이래. 박정희는 자기 뭐 시장, 군수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지가 임명했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알아서 뽑게 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노태우 때부터 해서 김영삼 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노태우가 뽑혔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연히 김대중과 김영삼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얘네 야당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가져가죠. 70석, 59석에서 얘네만 해도 거의 130석이란 말이에요. 130석. 근데 노태우네는 125석이니까 의석수에서 밀려. 그래서 노태우가 뭐만 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다 거절 처리했었어. 부결 처리하고 하니까는 노태우가 일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태우는 김대중을 꼬셔가지고 같이 편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야, 우리 정당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커지니까는 네가 다음 대통령 할 수 있어 라고 꼬셨는데 김대중은 전두환도 사형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었고 박정희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싫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가서 야 우리 합치자 라고 하니까 김영삼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민주정의당이랑 노태우당이랑 합쳐가지고 민자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김영삼이 원래는 원수야. 이 둘은 원래는 원수지간인데 왜냐면 김영삼도 민주운동을 했었고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독재자 친구들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수지간인데 합쳐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결국은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소야대 야당이 더 많은, 그러니까 김대중과 김영삼 정당이 너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니까는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 때문에 노태우가 뭐 대통령이지만 뭔가 하려고 해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비리 청문회까지 열어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압박하니까는 3당 합당, 당시 노태우 정당과 김영삼과 김종필 정당을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거대한 정당이 창당이 되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라고 하는 걸 추진합니다. 이때 동유럽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도 좀 괜찮아져가지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하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건 내가 통일 파트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 북한과 기본적으로 합의한 첫 번째 문서였다.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했던 첫 번째 문서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결국 다음 대통령에 김영삼, 김대중 또 나왔지만 김영삼이 결국은 당선이 됩니다. 근데 김영삼은 원수지간과도 같았던 군인들이랑 편을 먹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군인들하고 편을 먹고서 그래서 다들 김영삼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김영삼이 민주화운동 했었지만은 권력에 대통령의 눈이 멀어가지고 군인들하고 손을 잡았다. 독재자들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김영삼은 당선되자마자 이 군인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군인들의 조직이었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침에 커피 마시다가 군인들 그만둘 때 어떻게 그만두게 합니까? 라고 갑자기 물어본 거야. 아침에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아니 그냥 대통령님이 명령 하나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하고 노태우의 친구들을 전부 다 잘라버려요. 다 해임 그리고 군복 벗겨가지고 전역까지 시켜버립니다. 얘네가 당시에 그 5.18 민주화운동의 학살을 주도를 했었고 12.12 군사반란을 주도로 했었던 노태우의 친구들이야. 노태우 전두환의 친구들인데 얘네들을 다 버리고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자르니까는 야씨 이렇게 갑자기 자르는 게 어딨어? 라고 막 항의를 했겠지. 그러니까 김영삼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고 하면서 개무시를 하면서 군인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재밌는 대통령. 내가 계속 재밌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시작이 됐었고 최초의 민간정부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군인이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다 군인인데 오랜만에
처음이죠. 처음에 문민정부, 5.16 군사정변 이후에 민간정부가 등장을 해서 지방자치제도도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거 경제파트 얘기할 때 설명했었죠. 돈 거래할 때 실명으로 해라.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시킨 다음에, 어디 갔어?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해. 자기 재산부터 깝니다. 그리고서 나 얼마 있어? 너네 비자금 숨기지 마. 라고 한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해서 돈 거래할 때 이제 실명으로만 하게 해서 비자금을 숨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었던 제도이고, 이거는 지방자치제에 했었던 사진이고, 그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당시 총독부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철거시켜 버리죠. 당시 총독부 건물. 이때 일본하고 좀 외교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김영삼이 막말도 좀 했었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요 총독부 건물은 계속 우리가 건물이 쓸만하니까 계속 썼었어요. 90년대까지도 썼었는데, 이게 지금 경복궁 한가운데 있단 말이야. 옛날에 경복궁 한가운데 있으니까는 이걸 부셔버리고서 지금 경복궁을 지금 복원한 모습이죠. 이게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12.12 관련자인 노태우와 전두환을 잡아서 반란, 내란 제목죄로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사면됩니다. 사면. 김대중이,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봐줘요. 김대중이 봐줘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거 선진국 클럽입니다. 여기에다 가입을 하고, 근데 집권 말기에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지금 이름이 남게 됐죠. 김영삼. 그 다음에 여기 빈칸 채우기, 직선제 인식이 확산됐었고, 평화적인 정권교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정권교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잡아가지고 실형 선고했죠. 김영삼이. 그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구현사재단이 박종철 사망 사건의 진상을 폭로했었고, 호헌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전두환은 보도 지침을 내렸었고, 그 다음에 4.13 호헌 조치로 직선제 논의 자체를 금지했었고, 노태우가 6.29 선언, 직선제 개헌, 금융실명제 같은 정책들이 있었다. 그 밑에는 이제 최근에 대통령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IMF를 단기간 내에 극복을 하는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었던 대통령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IMF 외환 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합니다. 근무기 운동하고 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해가지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노동자랑 사용자를 조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서 전두환, 노태우 때 인권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성부 신설, 여성들의 인권이 당시에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자들 힘 세졌어, 많이. 옛날에 비해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햇볕정책,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해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그래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해서 북한이랑 좀 화해 모드로 갑니다. 이때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기로 하고, 남북 철도 연결도 합의했는데, 이걸 나중에 노무현 때 개성공단 사업이 노무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노무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적인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죠, 김대중.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권위주의를 청산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죠.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반대해요. 특히 정치인들이 서울 땅값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사 정리 사업, 과거사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정리 사업을 했는데,
딱히 노무현은 딱히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했었던 대통령입니다. 여기 4대강 정비 다 수업 시간 때 얘기했었던 겁니다.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걸 개최를 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었었죠. 요게 좀 이명박의 괜찮은 업적 중에 하나. 이고 요즘은 G20, 뭐 G7이라고 해서 세계 7개 대표 나라가 모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었죠. 근데 딱히 이명박도 딱히 없어. 딱히 없고, 박근혜 창조경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었습니다. 이 국정화라는 것은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역사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듭니다. 민간이 만듭니다. 민간. 근데 이거를 국정화라는 거는 국가가 만들겠다라는 건데, 당시 박근혜 아빠가 그 박정희였었고, 좀 옛날에 좀 숨길 게 많아. 친일파 출신 대통령이었었고 독재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버지 역사를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일본이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사과는 제대로 안 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열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탄핵당한다. 그래서 촛불 시위로 탄핵당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었던 그런 정부고, 다음 문재인 이런 거에 있는데, 요게 제일 중요하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중간에 이끌었던 대통령이고 한국사 국정화를 폐기합니다. 근데 뭐 딱히 중요하게 볼만한 건 많지 않습니다. 자, 김대중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건 김영삼이고, 국민개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때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때. 그 다음에 노무현이 아니라 김대중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한 거고, 위안부 합의는 국민 지지 없었습니다. 촛불 시위, 성숙한 시민의식. 김대중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그리고 4대강 정비 이명박,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욕 많이 먹었다. 끝.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